자, 그러면 이제 그 수나 당나라 정치 부분 할게요. 보통 이제 수하고 당을 이제 같이 연칭해서 수당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수나 때 만들어진 이제 그 제도가 당나라로 계승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수나라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수는 그 오랫동안 400년 동안 분열됐던 이 통일 그 시대를 통일했죠. 그래서 581년에 통일했고, 그 통일 배경을 이제 보면 그 수의 수도가 어디예요? 대흥성이죠. 대흥성이 예전에 장안이에요. 장안. 그래갖고 간중 지방의 어떤 지리적 조건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 경제력이 강했고 부병제, 군전제를 실시해서 남주의 무방비와 문약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통일됐다. 자, 문제를 볼게요. 문제의 이름은 양견인데 이 양견은 이제 그 중국 역사상 쉽게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외척 세력이죠. 그래서 외척 세력이고 그 전에 이제 자기 외손자였던 정제로부터 성향을 받고 즉위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건의가 없어요. 건의가. 왜냐면 그 밑에 이제 신하라고 했던 사람들도 보면 예전에 자기하고 동료였거든요. 동료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뭐냐면 어딘 정제를 앞서서 이제 통치하더니 갑자기 그 외손자를 끌어안치고 자기가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냐면 주변으로부터 반발을 상당히 많이 샀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의 정책이 상당히 뛰어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방향을 보면 중앙 집권을 국가를 완성하려고 했고 특히 오랫동안 남북이 분열돼 있었죠. 그래서 강남과 강북의 융합을 깨워서 민심 수습하려고 했고 국가 재정의 부흥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정책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거 한번 보면요. 자, 일단은 그 중앙관제로 삼성육부제의 기틀을 마련했죠. 그래서 이제 계양율령을 이제 공포해가지고 삼성육부제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자, 이 계양율령의 이제 그 바탕은 항제권 강화야. 네. 그래서 이제 그 군주 1인이 지배하는 통치체제를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양율령은 나중에 당의 제도에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내사성, 문화성, 상서성, 삼성제도가 만들어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사성은 이름이 뭘로 바뀌죠? 중서성으로 바뀌죠. 당나라 때. 원래 이 삼성이라는 그 제도는 문화상서 이런 것들은 위진남북조, 후한 때부터 위진남북조까지 원래는 모아하는 기관이었어요. 내조였죠, 내조. 왕실의 이제 뭐냐면 권력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권한이 너무 커지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냐면 외조가 돼버린 거야. 내조에서 외조화. 그래서 삼성 육부도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역제도를 개편했죠. 자, 조용조와 군전제, 부병제를 개편했어. 이게 당나라까지 계속 가죠. 그래서 정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율을 인하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부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유일하게 정남을 기준으로 해갖고 세율을 인하를 했다. 그 다음에 균전제인데 균전제는 이제 앞에 있었던 북주의 균전제, 북제의 균전제를 계승했어요. 그래서 건농적 성격을 탈피해갖고 토지 소유액만 제한하는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상징적 의미도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남에게는 노전 80무, 그 다음에 영업전 20무, 총 100무를 지급했다. 그래서 당나라 균전제로 차이점은 이제 보면 약간 보면 거기 노전이 들어가 있죠. 네, 구분전이 나가지 않고 노전이라고 하고 영업전 20무 이렇게 있고 처가 있을 경우에 노전 40무를 더 지급했다. 그 다음에 농어를 노동력에 가산해서 토지에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예전에는 농어나 노비들 이제 노동력 기준에 했잖아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나라와 연결돼요. 또 그래서 수나 때의 균전제는 그 앞에 있었던 그 북의 균전제, 북주의 균전제 이런 거와 뒤에 있었던 당나라 균전제의 가독이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 그다음 부병제는 서해제도를 그대로 계승했고요. 병농일치 제도로 전환됐다. 그래갖고 이제 조용조, 균전제, 부병제가 서로 연결됐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한국인에 대한 중국사 보면 수나라의 부병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부병은 일반 농민 대상으로 했고 농사철에 농경에 종사하고 농한기 때는 군사훈련을 받았고 유사시에 동원돼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였고 그래서
병농일치제에 기반한 징집제도였다라고 이제 한국인의 중국사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거제인데, 선거제는 지금의 무슨 제도예요? 과거제도죠. 그래서 종전의 국분 중전제를 폐지해서 최초로 실력에 의해서 관리가 선발하는 방식으로 채용했어. 그러니까 세계 최초. 지금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봐갖고 뭐냐면 관리를 뽑는다는 것이 공무원 뽑는다는 아주 지금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주로 혈통이나 귀족 어떤 그 능력보다는 혈통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이었죠. 자, 뭐 서양이나 뭐냐면 전에 중국이나 그런 건데 그 배경을 보면 문벌 귀족 때 간직 독점을 방지하고 관료제 후보제가 필요했고요. 다양한 지역의 인재 선발, 특히 남부 지역이나 뭐 상동 지역 사회 통합적 의미가 있다. 기원을 이제 따져보면 그 양나라 때 제기된 뭐 한나라 수제와 호렴제도에 찾아볼 수 있고 감옥을 좀 눈여겨보세요. 수제, 명경, 진사 이렇게 있는데 이 수제는 추천제예요. 근데 추천한 사람이 이제 뭐냐면 추천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추천받은 사람이 사고를 쳤다. 그러면 추천한 사람도 연자도 해갖고 묶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없어져. 서로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수제는 떨어지고 당나라 때 이제 뭐만 남았냐면 명경하고 진사로 남아져요. 명경하고 진사.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실시한 제도는 어떻게 이제 실시됐냐면 그 여러 주에서 매년 3명의 후보자를 중앙에 올려서 시험 보는 제도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시험 본다고 해서 합격한다고 해서 다 뭐냐면 관료로 발령되는 거 아니고 후보자야. 풀만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만 뽑아가지고 이제 선발하는 제도, 그 관료로 이제 발령하는 제도인데, 그래갖고 아직까지는 이 과거 제도가 보편적인 선발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편 선발 방식이 된 것은 송나라 때 들어가서죠. 제도가 초창기 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지방제도 이제 정비 이제 보죠. 지방제도는 이제 관리수가 너무 증가하고 중앙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종전의 남북주의 분권체제에서 중앙집권체제로 도모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행정구역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 군, 현의 3층제에서 주, 현의 2층제로 개편이 돼요. 그래서 군은 탈락하고 주와 현의 2층제로 개편된다. 그만큼 관료수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그리고 그 행정의 효율성을 이제 깨할 수 있고 비용도 낮출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당나라 때도 이 체제가 그대로 가요. 2층제 체제가 주현.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주 대신에 군자로 해가지고 군현제 또는 주현제 명칭은 그대로 약간 변경은 되지만 기본적인 틀은 2층제로 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주의 자사와 현의 태수의 어떤 권한을 축소하죠. 그래서 자사가 예전에 그 군사권과 독자인 주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폐지시키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후한시대 때 말기 등은 자사가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건적의 난 때 이후에는 자사가 군사권을 바탕으로 지방에 궁색으로 운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반을 없앤다는 거야. 그 다음에 총관보를 설치해요. 총관보를 설치해가지고 원거리 지방 여러 주를 병권을 총괄하게 돼. 그래서 총관을 누가 임명하냐면 황제가 임명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총과목까지 폐지하고 군사권을 다 중앙에 기속해. 지방의 군사권을. 자, 그 다음에 순선과 순무를 이제 파견해서 풍속을 관찰하고 중앙관을 파견해서 이제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관 인사제도를 개혁해가지고 중앙의 2부에서 국품 인사 지방관을 직접 임명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속관들은 그 한나라 위진남북조 시대 속관들 되게 지방 호족들이 세습했거든요. 그걸 이제 직접 임명을 한다. 그래서 인사청당의 폐단을 또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지방의 인사권까지도 이제 모두 중앙으로 해소해가지고 임명했다는 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장제도를 정비하고 호족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호구 증가에 대비해서 이제 국가 통제력을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 간창과 의창을 설립해. 간창은 이제 뭐냐면 군대에 필요한 군대와 관리가 필요한 식량을 저장하는 거고, 의창은 일종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근과 가뭄에 대비해서 만든 그 구호 그 창고예요. 그 이재민을 나중에 구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리고 대교 개간 사업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대흥선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장안 남동쪽의 새로운 신도시 대흥성을 건설했는데 이 대흥성이 이제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당나라 때는 장항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흥성의 장항성이 지금 거의 동일해요. 예, 위치상. 그래서 장안의 남동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흥이나 장항이나 호경이나 서안이나 거의 그 위치가 거기에서 거기야. 간중 일대. 그 다음에 강통고와 상향도를 계승한다. 그래서 그 강통고와 이제 상향도인데 강통고는 위수하고 해화를 연결하는 대흥성에서 이제 해화와 연결되는 상향도. 그래서 남조를 정부의 목적으로 이제 강남으로 이제 연결되는 걸 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나라 양제 때 운하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미 그 아버지 때 수나 문제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운하는 수나 양제 때 완비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한번 쳤죠. 네. 그래서 수나라 1차 침입이 이제 고구려 한 30만 대군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왜 공격했냐면 이제 여기 나와요.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해서 말갈병 1만 명이 이제 뭐냐면 요소 지역을 공격하니까 그 보복 차원에서 공격을 한 건데 그 삼국사기에 보면 가다가 태풍을 맞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치지 못하고. 근데 이게 고대시대 때 그 기록에 믿지 못하는 게 태풍을 가서 돌아왔다는 거는 패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은 김인식 장군인가 강인식 장군, 강인식 장군이 쳐부셨다. 그런데 그런 거 시험문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든 게 양제예요. 양제는 원래 장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장남이 아니고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그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니가 독고왕후였어. 독고시 집안에 이제 씹었는데 이 독고왕후가 상당히 기가 세요. 그래갖고 문제도 끽소리 못했던 그 왕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자기 장남을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맨날 여자하고 술 먹고 놀고 막 그런 거야. 방탕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위선적인 행동인데 처음에 얘가 이제 뭐냐면 술 먹고 놀고 얘도 똑같아 노는데 어머니가 오시잖아요? 그럼 딱 채 펴고 공부를 하는 척해. 그래갖고 이걸 숨기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그 양제가 죽을 때 뭐냐면 그 수나라 그 수서에 보면 문제가 양제를 죽이고 어머니의 총애를 받고 이제 황제가 됐다. 그 형도 죽이고. 근데 믿을 수 없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뭐니까 약간 위선적인 좀 냄새가 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로 즉위가 해요. 자기 형을 쳐내고. 자, 하여튼 양제의 업적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운하 건설.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여러 운하들 이제 만들죠. 뭐 영제거, 강남어, 통제거. 그래서 대운하를 만드는데 영제거는 이제 그 고구려 원정을 위해서 만든 건데 거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낙양부터 해가지고 저쪽이 탁군까지 연결되는 거죠. 탁군은 지금 오늘날 북경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원정 때 이제 뭐 전진 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강남하라 해갖고 이제 그 경구에서 항주, 그 다음에 통제거에서 해야에서 그 다음에 해수까지 연결되는 그런 선을 했다. 그 밑에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만들었냐? 일단 하북의 정치와 강남의 경제를 연결시키는 물자유통과 군사 이동, 고구려 원정에 필요한 중앙집권 강화 이런 목적으로 했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 볼 건 뭐냐면 요때 만든 운하가 지금의 운하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운하가 이제 당나라 때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수나라 때 만들어지고 당나라 때 북송까지 가거든요. 근데 북송이 누구한테 멸망했죠? 금나라한테 멸망했죠. 남쪽으로 내려왔어. 그 운하가 필요 없죠. 왜냐면 더 이상 남쪽에서 강남에서 강북 쪽으로 운하를 통해서 운송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버려졌었어요. 운하를. 그러다가 언제 복귀했냐면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이제 대도로 옮기면서 수도를 대도의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운하 정비가 필요했잖아. 그래서 예전에 그 운하들이 거의 보면 이제 모대 쌓이고 막 해갖고 내버리는데 파헤치고 다시 중설사하고 새로운 길을 뚫어가지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운하는 엄밀히 말하면 요때 만들어진 운하는 아니에요. 쿠빌라이 칸 때 만들어진 거야. 계속 해갖고. 그래서 쿠빌라이 칸 한번 개수하고 나서 그다음 원나 말기 때 보면 운하 관리가 안 됐죠. 전쟁 와중이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잠깐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이제 또 그 홍무제가 등장하고 나서 운하가 필요 없죠. 솔직히 말해서 강북에 무슨 물자를 필요했으니까. 근데 이제 영락제 때 다시 수도 옮기니까 필요했던 거야 또. 왜냐면 이제 북경의 대도시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운하가 필요했잖아. 그 운하를 다시 이제 또 개설하게 돼요. 쿠빌라이 칸을 만든 운하들. 그리고 나서
청나라 때도 대도 그 북경이 수도다 보니까 강남의 물자를 계속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역대 그 황제들의 업적 그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남의 양주나 시주에 가갖고 운하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운하와 관련된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어요. 왜 운하를 통해서 물자를 수송하냐, 저 바닷길이 놔두고 강길을 이용하냐. 그건 뭐냐면 관리하기 편해서 그래요. 바닷길은 해적들이 너무 많아. 그 넓은 해안을 어떻게 관리하나? 우리나라 좁은 해안이니까 그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제 강길 같은 경우에는 강 옆에 뭐죠? 초소를 세워놓고 관리 통제하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운하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외 진출 보면 이 당시 이제 우리나라 그 중국은 항상 그렇지만 중국이 분열되고 어려울 때는 항상 국내 문제에 신경 써요. 근데 이제 일단 중국이 통일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중국이 그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400년 동안 분열을 극복하고 딱 등장한 수나라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이제 형성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북방에서는 그 당시 돌고리 이제 분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법으로 돌동거를 복속시키고 서돌고를 해율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서쪽엔 선비계 모용원을 정복해서 서양고통로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그 남쪽에서는 인읍, 유구를 정복하고요. 적토국을 이제 조공을 받았다. 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인읍이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북부 베트남이에요. 네, 베트남. 오랫동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부 지역은 중국의 지배를 받았죠. 유구인데 요거를 오키나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 대만이에요, 대만. 예. 그래서 가끔 역사가 보도 보면 대만을 유구라고 표시하고 있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 아니야. 왜냐, 오키나와하고 대만하고 한자는 약간 틀려요. 근데 읽는 건 유구야. 그래서 우리가 대만이라고 하는 명칭은 19세기 때까지 등장해요. 19세기 때 이후에 등장한 거. 예전에 뭐라고 불렸냐? 유구라고 불렸어요. 오키나와도 유구뿐만 아니라 여기도 유구라고 했어. 예. 그래서 이 유구는 대만이다. 물론 대만을 정복했다고 해서 뭐 그게 거주한 건 아닌 것 같아. 잠깐 정복했다 물려다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수마트라부터 조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이 이제 고구려 원정이죠. 그래서 3번의 원정.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문제 때 1번, 양제 때 3번. 그래서 다 실패해갖고 결국에는 그때 이제 양원가명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2차 침공 때. 그래서 국내에 반란을 계기로 해서 각지에서 반란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양제는 어디로 도망갔냐면 저쪽 여양이라는 곳에 도망을 했어. 여양으로. 그래갖고 이제 그 강남아 그 끝에 양조, 항저우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 이제 도망갔는데 항저우겠다. 항저우에 도망갔는데 거기에 지내고 있던 이 우문하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우물술의 그 아들이었던 우문하급이 반란을 일으켜서 목을 잘라가지고 거기 이제 그 항저우에 묻혔어요. 그래서 거기 그 수나 양제 무덤이 있는데 거기 무덤 가보면 침 뱉고 똥 놓고 막 벌지가 다 해요. 그냥 관리도 안 돼 있어 그냥. 그래갖고 하여튼 그 후에 이제 뭐냐면 여러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중국 낭방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연이라는 사람이야. 이연. 이연은 이제 그 수나 양제하고 이존 사촌이에요. 다 연결됐어요. 그 집안이. 그 독고시 집안하고 연결돼가지고.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수나라 건국의 의의는 뭐냐? 자, 남북주의 5대 분열 시대를 재통일했고요. 중앙집권체제 윤령체를 정비했고 문물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수나라 때 만들었던 그 체제가 어디로 넘어갔죠? 당나라로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수당시대라고 해요. 이걸.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등장한 것이 당나라인데, 당나라하고 이제 수나 넘어가기 전에 약간 분열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두건덕, 뭐 이민, 망세충 등등등 이런 세력들이 이제 있다가 이제 이연에 의해서 통일되죠. 이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나라의 그 양제하고 그 이종사촌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척 가문이었던 독고시 집안하고 다 연결되는 집안이고 강농 집단이야. 그 애들도. 그래서 원래는 태원 유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각지에서 이제 농민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아들 이제 이세민이 이제 꼬드킨 거야. 빨리 반란이 일으켜서 우리도 한잔 하자. 그래서 결국에 반란을 해가지고 그 당시 여러 세력들을 쳐내고 원교 군공 정책을 펼쳐서 하이거세를 통합을 했어. 원교 군공 예전에 얘기했죠? 먼저 가까운 사람하고는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먼 세력은 통결해서 공수동맹 맺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연에 의해서 건국됐는데, 그래서 이연은 좀 약간 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내체에만 주역을 했고,
고구려와의 관계도 상당히 좋았죠. 이현 때는. 근데 그 아들이 즉위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황제가 누구냐? 태종인데, 당태종 이세민. 그 이세민은 원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 장남이 있어, 형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왕위가 되려고 뭐냐면 헌모문의 변을 일으켰어. 헌모문은 이제 변은 뭐냐면 이세민이 이제 그 이현이 부른다 해갖고 자기 첫 번째 형하고 그 동생이 있어. 세 번째 올라가고 헌모문을 지나가는데 헌모문은 그 지나갈 때 뭐냐면 무장을 다 해제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딱 해제하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지켰던 그 병력들이 자기 수하였거든. 그 동원해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 아버지도 협박을 해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누구하고 비슷해요? 당태종하고 약간 비슷한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즉위하고 이 사람이 이제 정치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때 연호가 뭐냐? 정간이기 때문에 정간의 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박형령이나 두현이, 이정, 이적 이등 등등 여러 사람들 등용을 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방형령과 두현이라고 해서 두 명의 대표적인 재상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의 보필을 받고 이제 했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정간조녀라는 책을 썼죠. 예, 정간년에 썼던 정연한 정치의 요지를 밝히는 책 해가지고 나중에 재앙학 교과서 유명하죠. 이거 좀 외워두세요. 정간조녀 유명한 책이니까. 그 다음에 제도와 문물을 정비했고 율령국가 체제 확립했고 제국의 학대를 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는데 고구려를 우리나라 침입했죠. 네, 안시성 설현탈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때지만 이제 나중에 고구려 백제를 또 정복하죠. 고종 때 가서 그 다음에 육도호부 김희정철 시시에도 육도호부를 설치하고 등등 여러 가지 또 편찬 사업을 해요. 오경정의도 하고 정간 시족지도 편찬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업적들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호환체제에서 중화체제로 넘어가는 호환체제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호환체제는 그 오랑캐와 한족이 같이 있는 체제죠. 근데 이제 다시 중화체제로 넘어가서 중화적인 어떤 국제질서가 형성이 됐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중화적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조공관계가 확립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조공관계가 형식적이었어. 근데 이제 실질적인 조공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형식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니까 당나라하고 어떻게 충돌하게 되죠. 백제도 말 잘 안 듣고, 근데 신라는 처음 해보는 거거든, 조공이. 그러니까 좋다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나당동에 있고 고구려 백제 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돌도골 복수식을 청카이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청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 카안이라는 것은 유목민족의 수장이죠. 그러니까 황제로서는 뭐냐면 농경민족을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카안이라는 이름으로 어디를 통치하는 거야? 유목민족을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유목세계와 그 다음에 또 한쪽의 세계, 그 농경세계를 같이 통치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육도읍을 설치했다. 그 변경에 도읍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제 6개 도읍을 설치하는데 우리나라와 관련된 도읍가 있죠. 뭐가 있죠? 안동도읍가 있죠. 안동도읍. 그래서 안서, 선우, 안동, 북정, 안북 등등 이런 안남도읍 등등 해갖고 이런 안동도읍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할 때 기미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하죠. 기미라는 것은 뭐냐면 유목사회에서 이제 기미체제의 틀안에서 통제하는데 어떻게 기미라는 것은 이제 말을 보면 여기 기미가 있어요. 여기 코에 그 기민을 가지고 낳았다, 풀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뭐냐면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의 족장들에게 도부, 도독부, 주의 장관을 임명해. 당락 간직을 수여해요. 그래서 간접 통치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통치를 했다가 어떤 세력이 이제 뭐냐면 너무 커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력한테 계속 주면 안 되겠죠. 이인자를 또 양성해. 그래서 얘네들을 놓고 또 얘네들하고 싸움 붙여. 그래서 이의제의 방법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미 정책을 통해서 주변의 이민족 관리를 되게 잘했어요. 그럼 만약에 자기한테 개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장 공격해서 쳐내는 거야. 지금의 중국도 똑같죠? 미국도 똑같죠? 미국은 특징이 뭐냐면, 미국은 이제 뭐냐면 2인자를 안 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자기보다 맘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견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데 그다음에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경찰 역할을 누가 했냐면 중국 당나라가 해줬어. 그래서 당나라가 존재할 땐 우리나라 편했어요. 편했어. 왜? 중국도 이민족이 안 쳐들어오잖아. 당나라가 주변을 잘 통제하니까.
근데 문제는 송나라가 등장하면서 문제야.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내세우니까 주변 이민족들 개판 노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한번 치기 전에 우리나라 한번 치는 거죠. 근데 조선이 등장하고 명청시대다니까, 중국부터 치면 별로 없었죠. 물론 이제 중간에 청나라가 쳐들긴 했지만, 대부분 명나라, 청나라가 통제를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중국이 좀 강할 필요가 있어. 중국이 강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주변을 잘 통제를 하거든. 근데 중국이 좀 약해버리면, 구심정이 약해버리면 주변부터 친일로 계속 바뀌어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기미 정책을 통해서 잘 통제를 했다. 그래서 중화주의 승리, 정복민의 중국 동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을 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된 건 한나라 때인데, 완성된 건 언제 때죠? 당나라 때요. 그래서 당나라 때 많은 이제 주변의 여러 부족들이나 국가에서 당나라 때 뭘 파견해? 유학생이나 부복생을 파견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당나라에서 배우고, 물론 머무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각기 당나라 가죠. 그래서 당나라 가서 자기 나라 가서 이제 여러 당나라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돼. 그러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는데, 이때 동아시아 문화권 4대 요소 외워두셔야죠. 뭐겠어요? 유교, 불교, 율령, 그 다음에 한자 이렇게 있죠. 요때 그 불교는 인도식 불교가 아니라 이제 중국화된 불교야.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당태종이 죽고 나서 이제 즉위했던 사람이 고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종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게 이제 뭐냐면 그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고종이거든요. 근데 고종은 그 부인이 누구가 있었냐면 그 축천모가 있었어. 네, 이 축천모는 원래는 누구의 부인이냐면 당태종의 첩이었어요. 그래서 당태종이 죽으니까 이제 그때 갈래당 승려가 됐어. 근데 고종이 이제 아버지 인사청에 오니까 얘 마음에 들었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한소을 시켜가지고 뭐냐면 이제 첩을 만들어, 후비로.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새로 키워가지고 본촌을 이제 쫓아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비가 돼. 그리고 아들도 생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종이나 그 뒤에 예종도 그 추천모 아들이야. 근데 이제 고종이 이제 뭐냐면 그 권력을 잡고, 이제 고종이 죽으니까 이제 병사니까 중종과 예종이 이제 즉위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근데 중종과 예종을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폐위시켜버린 거야. 자기 세력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공포정치와 참여정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제가 되는 거야. 예. 워마드가 되게 좋아하는 인물이야, 이 사람은. 예.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정책 내용이 예전에 단독 문제가 아니라 5단 문제도 한번 나왔어. 그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그래갖고 예전에 왕망정책 있죠, 왕망정책. 왕망과 관련돼갖고 그 왕망의 정책 아닌 걸 고르는 문제가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제 나올 것 같아. 이 사람은 이제 당나라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국호를 주라고 했어. 그래서 요 주를 뭐라고 하냐면 무주라고 한 거야. 무주. 추추무가 이제 무시니까 무주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장안에서 이제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주나라의 간제를 개혁을 해요. 주대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 주나라 이제 주대에 의한 간제 개혁인데, 이건 뭐냐면 당나라 결별하겠다.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 간제 개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서주를 이제 이상으로 해가지고 서주의 천자가 제후를 이제 소집했던 그 정당이 명당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런 명당을 복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시칠모다 해갖고 칠묘제 실시. 칠묘제는 알죠? 황제 예법에 따라 제사죠. 그래서 자신의 조상을 기준으로 해서 무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혁도 되고, 그 다음에 도교 대신에 불교를 신봉해요. 왜냐면 도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당나라에서 되게 신봉했던 종교거든요. 왜냐면 당나라는 이제 이이라는 사람이 있어. 원래 노자가 이름이 원래 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성이 똑같다. 우리 조상이다. 그래갖고 도교를 상당히 강조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도교를 강조하는 동시에 뭐냐면 불교 견제하려고 이제 그런 정치 목적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도교 대신에 뭐냐면 불교에서 여왕의 즉위의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불교를 상당히 강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등급을 정당화시켜서 이대육의 적국 이후에 대웅경이라는 그 새로운 불교 경전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즉정공 천녀가 여왕으로 변신했던 이야기를 미륵불 하생시절과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위조했다고 하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불경을 만들어가지고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좀 업적이 뭐냐면 강농집단을 대거 수척했죠. 대개 중국에서는 한 왕조가 등장하면 토사구팽 있잖아요. 사냥개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사냥개는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건국세력 다 쳐내.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초창기 때 이셈이나 이런 사람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좀 못했어. 근데 그걸 누가 대신했냐면 그 측정무가 한 거야. 그러니까 피를 묻힌 거지 대신. 그래갖고 이제 대거 강농 집단을 수청하고 가거제를 통해서 상동기족으로 이렇게 대거 교체가 돼요. 그 지배세력 교체가 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지배세력들은 상동기족들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근데 물론 이 사람의 정치도 좀 못된 것도 있어. 뭐냐면 무시일족들의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간을 통해서 이제 신흥 서민계층도 등용하고, 간직을 너무 신설해서 난간도 하고 막 그래. 막 남직도 하고 등등등 했는데, 문제는 이제 무가 이제 병이 깊어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왜 문제가 이제 생겼냐면 그 아들이 있잖아요. 앞에 퇴위했던 중종과 예종이 있었죠. 그러면 자기가 죽은 후에 그 이제 갈등을 느낀 거야. 자기 조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있어요. 자기 조카는 당연히 무시겠죠. 그러면 자기 아들은 뭐겠어요? 이씨잖아. 그러면 엄마 입장 올 때는 황제지를 누구한테 넘겨주는 게 좋겠어? 당연히 아들한테 넘겨주는 게 낫겠죠. 근데 문제는 아들한테 넘기는 순간 곧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무시가 되는 게 아니라 9개월 정도 이시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당나라로.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무가 이제 병이 깊으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요. 결국에 무가 퇴위하고 뭐냐면 중종이 복위가 돼. 그래서 무씨가 이제 물러나고 죽게 되는데, 근데 또 당나라 역사에서는 또 뭐냐면 그 뒤에 이제 그 당시 평가에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어요. 무씨에 대해서 상당히 욕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개 보면 무씨는 욕을 뭐냐면 하지만 욕한 게 뭐냐면 난종 여비 사상에 따라서 욕을 하는데, 근데 기록에 보면 그 당시 농민 반역이 거의 없었고 무씨 때, 그 다음에 이제 문벌사에서 신진관료인 관료들이 대거 능력주의 사회로 넘어가죠. 이 무 때. 그래가지고 욕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먹었지만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평가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자가 왕이가 됐다는 거, 황제가 됐다는 거는 이건 정통적인 중국의 어떤 사고방식에서는 영 아닌 거죠. 근데 뭐 때문에 가능한 거야? 호족적 성격 때문에. 선비적으로 가능하거든. 왜냐면 유목민족들은 상대적 여건이 되게 강해요. 지금 그래도 몽골 보면 위에 고위직 관료들은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실권이 별로 없고 여자들이 가정에 실권이 있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원래 추총호가 뭐였죠? 원래는 태종의 부인이었잖아. 근데 그 밑에 있는 고종이 자기 애처로 만들었잖아요. 이건 도저히 중국인들 사고방식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중국인들은 아무리 아버지 첩이라도 어머니 뻘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자기 첩을 만들어? 이건 어디와 관련돼 있다? 유목민족들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유목민족들은 말 타고 싸우다 보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여자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생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첩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주는 간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당나라가 혈통상 내세운 거는 중국민족 중화주의를 내세웠지만 그 혈통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 선비족 피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씨가 하는 것도 있는데, 위씨도 한번 앞에 이제 선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도 한번 추천모부터 해보겠다. 그래서 이 위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중종의 항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독을 타가지고 안락공주의 중종의 딸하고 이제 독을 타가지고 모의에서 중종을 독살해. 그래서 워마드의 이제 시조가 여기에 나온 것 같아요. 워마드도 요즘에 뭐 독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독살을 시켜.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한번 황제가 되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막 할 때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예종의 아들이었던 현종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뭐냐면 안락공주하고 위씨를 쳐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내세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 잠깐 황제했다가 물러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예종인데, 예종 잠깐 즉위했다가 곧바로 이제 자기 아들 현종한테 넘겨요. 예. 그래서 이제 했다. 그래서 위씨하고 무씨를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이하라고 해요. 여하. 그래서 무씨와 위씨가 판을 쳤다. 그래서 여하라고 한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선비적인 피가, 이제 선비적 피가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저기, 누구야? 양귀비 아시죠? 양귀비도 원래는 이제, 헌종의 뭐냐면, 며느리였어요. 근데, 양귀비가 괜찮으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아들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차지한 거잖아요? 저 중국인의 정통적 간습에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유목민족 간습에는 있는 거예요. 그 가능은. 이런 것도 다 이제 뭐냐면 호한책의 영향을 받았다. 당나라 왕실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307페이지. 자, 317페이지 13번 문제 볼까요? 자, 거기 이제 보면, 어디야? 다음 기획의 천추태후가 그 당시 이제 집권한 정치적 사건이 무엇이라고 하면, 니은을 통해서 일어난 지배세의 변화를 소수해 보시오. 그리고 축천태후가 그 다음에 집권할 때 내세운 유교 경전을 말해보고, 이 시대의 종교 정책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13번째 문제를 보면, 옛날 축천태후께서 황제가 되시어 정사를 보실 때, 자, 요 정치적 사건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주혁명이라고요. 무주혁명. 그리고 이때 정치 세력의 변화. 그래서 자신의 재주를 내세워 스스로 응시할 수 있었다. 이거 과거제를 통해서 응시할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당의 창업에 참가했던 개국 공신 집단, 강로 집단이 몰락을 하고, 이에 대신해서 상동의 새로운 관료 귀족들이 교체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교 경제는 뭘 쓰라고 했죠? 주대.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종교 정책은 도교 대신에 불교를 신봉했다. 자신의 왕이 즉위에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현종과 안사에 나눠볼게요. 자, 현종이 즉위를 했는데, 현종의 시기를 이제 두 개로 나눠요. 개원과 천보, 두 가지 연호사항 있죠. 그래서 전반기 때 개원 시기 때는 상당히 정치를 잘했어.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개원의 치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정관의 치와 함께 상당히 정치를 잘했고, 근데 말년에 천보 때 들어와서는 양귀비하고 눈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이제 등한시하고 되는데, 자, 일단 개원의 치부터 볼게요. 자, 이때는 경제적 호황기였고 개헌통보라고 해서 이제 동종이 널리 확대됐고요. 항시의 내분이 수습됐죠. 그래서 안락공주의 위신을 이제 처단하고, 그 다음에 추천모가 예전에 등용했던 요승과 송근 같은 사람들도 등용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요승은 이제 대강 10조를 발표해서 개원시대 정치적 기본 방침을 내세우고요. 그 다음 호구가 증가됐다. 300만 호에서 이제 710만 호까지 증가됐다는데,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일단 사회가 안정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갈정책에서 가도정책이 돼가지고, 대규모 이제 호적 조사 사업을 해요. 예. 그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장수를 선임했고, 그래서 변경을 안정했다. 그래서 이게 당나라는 상당히 국제적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인재들을 다양하게 등용해요. 그래서 한족 외에도 이민족들을 많이 등용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무장들은 번장이라고 있죠? 번장 제도를 통해 등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흑지상지나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당나라 장군으로 이제 활동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문관들 같은 경우는 빈공과 있죠? 빈공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재를 등용하죠. 그래서 이런 개방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장안은 국제도시로서 인구 100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이 당시 8세기 때 3대 도시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장안, 그 다음에 바그다드. 이렇게 이제 3대 도시가 있죠. 자, 그 해외 무역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성당 문화가 이제 꼽혔죠. 200가 두부가 활동했던 시기가 여기인데요. 근데 후반기 때부터, 천보시대부터 점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율령체제가 붕괴되고 절도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등등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안사의 난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현종의 정치로 굉장히 무관심해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양귀비하고 논아놨던 시기가 요 시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정치를 그 뭐냐면 팽개치고 정치는 누가 하냐면 그 당시 그 한간이었던 고력사라는 사람과 1인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율령체제가 붕괴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이민족들을 기용하면서 안산의 난을 초래되고 그러면서 이제 혼란기에 있었던 거죠. 요 부분 군사제도 관련된 부분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럼 안산의 난을 볼게요. 안산의 난은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이라고 하죠.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양국층하고 안록산이 대입을 했어. 그래서 양국층은 누구냐면 양귀비의 이종 오빠예요. 그래서 이제 양귀비가 이제 뭐냐면 근데 양국춘이 이제 그 뭐냐면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양국춘이 이제 멋대로 하니까 이 안록산이 반발해갖고 양국춘 토벌로 해갖고 명목은 반란을 일으켰죠. 자, 이 안록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족보가 좀 자포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랑캐 출신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별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어머니 쪽이 아마 그 아버지 쪽인가? 아버지 쪽이 서역 강족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 이제 돌골족 출신이야.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자포인데 이 사람이 6개 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6개 국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세계 절도사를 연임했어요. 그래서 다문화를 뭐냐면 익힌 사람이죠. 그래서 몸집이 되게 크고 배가 밑에까지 내려간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양귀비하고 갈등은 되게 좋았어요. 1인보에 추천을 받아갖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양귀비가 자기보다 어린애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셨고 근데 문제는 그 양귀비 이종사촌의 그 누구야 양국천의 관계가 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1인보하고 이제 그 1인보가 있을 땐 괜찮았어. 근데 1인보가 죽으니까 양국천이 이제 부닥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1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나서 그 당시 하북 지역과 장안을 점령하고요. 당나라 어디 도망갔어요? 사천지역으로 도망갔죠. 그때 사천지역으로 도망갈 때 이제 마항파라는 곳에서 이제 양귀비가 죽게 돼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 호위했던 당나라 현종을 호위했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양귀비 죽이라고 전혀. 그러니까 이제 현종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양귀비를 죽이고 땅에 묻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와서 나중에 이제 그 현종 때는 진압이 못했고요. 숙종 대종 때 들어가서 간신히 진압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절도사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안록산군과 이제 그 대항하게 되고 위그르족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원병을 청하고 결국에는 이제 안록산이 누구한테 죽어요? 그의 아들한테 죽죠. 그리고 아들은 이제 사사명에게 죽고 사사명도 또 아들한테 죽어 사조이한테. 그러면서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단군이 이제 진압할 때 문제는 그 절도사를 진압한다고 무슨 병력을 또 동원해서 절도사 병력을 또 진압을 했고 그리고 그 절도사 병력 중에 안록사의 예전 부하 장수도 많았어. 항복했는데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동원을 했던 거죠. 그 다음 위구르 민족도 동원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 공짜가 없다고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위구르한테 여러 가지 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록산 그 부하들을 다 인정하다 보니까 하북삼진의 절도사들이 커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진압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안산에 난 결과 율령체제가 붕괴되고요. 절도사 세력들이 등장하면 귀족체가 몰락을 하죠. 그래서 요 계기로 해가지고 그냥 귀족들이 대거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민사회를 여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황제 폐기 빈발 누구에 의해서? 황간에 의해서. 이건 나중에 얘기해. 이거는 이제 안록산 난을 진압하는 결과 이제 절도사 세력이 커졌는데 또 절도사 세력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신체군이나 중앙군을 이제 양성을 시켰어. 그리고 권력을 누구한테 줬냐면 군사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황간한테 준 거야. 황간들이 그걸 이용해갖고 이제 황제를 폐대비 시키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그래갖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당나라가 예전에 구신점을 잘 잡아줬죠. 근데 당나라가 그 구신점을 못 잡아주게 돼요. 안산의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유목민족 국가에서는 통치체제를 모르니까 얘네들이 중국까지 넘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기미 정책을 통해서 당나라 시스템을 익혔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커지니까 이제 중국까지 넘게 나중에 송나라 때 들어가면 자, 정보광주가 바뀌게 됐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율령국가 체제를 이제 볼게요. 율령국가 체제. 자, 당나라를 이제 율령국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율령국가 뭐냐? 율령국가는 법에 의해서 운영된 국가예요. 율령국가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율령국가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 체제고, 그래서 위진남북 이래로부터 간제가 제도를 규정해갖고, 군전제, 부병제, 조용제를 통한 유기적 관계를 통해 구성됐고, 그리고 동아시아 각국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보통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데 그 제일 요소도 뭐가 되는 거야? 율령국가죠. 율령국가. 그러면 율령격식이라는 것을 좀 볼게요. 원래 율은 형법, 영은 행정법, 그 다음에 신문법을 포함한 일반 법규를 말하는 거고요. 격은 임시법, 식은 시행세칙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율과 영은 언제부터 마련했냐면 율과 영은 기록해 보면 한나라 때부터 있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율은 형법이고 영은 행정법이라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율이 형법이고 영이 행정법이라는 거, 그 개념은 율령이라는 개념이 확립된 건 언제냐면 서진 이후부터예요. 서진 이후. 그래서 4세기 초반에 서진 때부터 하고 그게 나중에 격식이 붙어서 수당이 되는 거죠. 네, 수당 때 율령 격식이 이제 그 형성됐는데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격이라는 것은 임시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예전에 율령이 시대를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가잖아요. 그럼 새로운 율령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율령을 만들 때 그 가독이 법이 필요해. 이게 격이에요. 그래서 칙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례 이런 것들 뽑아다가 이제 쓴 거고요. 그러니까 율과 영의 하위법이 아니라 가독이법을 격이라고 하고 하위법을 뭐라고 하죠? 시행세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령 격식이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율령 격식에 의해서 운영하는 체제를 율령 체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율령체제는 당나라의 중앙관제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조세제도, 그다음 과거제도를 다 어디에 입각해서 운영한 거죠? 율령 격식에 의해서, 율령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당의 이제 중앙관제를 좀 볼게요. 당의 중앙관제는 삼성육부제도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데, 자, 거기 보면 중서성에서는 제일 높은 중서정이 제일 높아요. 국가정책을 이반하죠. 국가정책을 이반하고, 그 다음에 문화성에는 이반한 것을 이제 국가정책을 심의하게 돼. 문화시중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귀족기급의 어떤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봉방이나 거부권이 있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수 있는 거야. 그만큼 항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성에 통과하면 상서성은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기구죠. 그 밑에 뭐가 있죠? 육부가 있죠? 육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된 게 그 삼성육부제도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할까요? 결정하는 거는 황제가 하겠죠, 그거는. 왜냐면 어느 시대나 결정은 이제 황제가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상서성에 제일 높은 사람은 상서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서정은 당태종이 잠깐 이제 겸직을 냈었어요. 예전에 그 왕자 시대 때. 그러니까 삼서정은 없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다음 지위가 너무 상서복야가 있어. 자복야, 우보가. 그래서 그 자복야, 우보가 실직 간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서정이 권한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때 상서정은 있긴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종친들 명예직이야. 그래서 실제 운영은 복야가 하죠. 자복야, 우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한이 약죠. 예, 육부 직주제 때문에, 육부 판사제 때문에 좀 권한이 약한데, 그거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는 감찰과 관련된 거고요. 오감이 있고 국자감이 있고 구시가 있어. 이 구시는, 예전에 구경을 계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 육부제도가 있었지만, 예전 제도를 없애야 되는데, 예전 제도를 그냥 깔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제도를 쉽게 없애지 않아요. 그래서 허명화 시키더라도 예전 제도 있고 또 실질 기구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구시는 이제 구경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데 삼성 육부하고 다 겹쳐요. 근데 형식적인 기관이야. 예, 구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 지방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나 제도를 이제 그대로 계승했죠. 2층제 구조. 근데 이제 상위 기구로서 이제 주로 군의 명칭이 여러 번 개명돼요. 그래서 어쨌든 주연제, 어쨌든 구연제, 군연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전반적으로 다 2층제는 기본 골고루 가고요. 그러니까 태종 때 10도라는 관찰구역을 설치했고 현종 때 상서가 되고 이 감찰구역에 이제 하기 위해서 채방처치사라고 해서 행정업무를 감당하고 하고요. 지방 요지엔 또 도독부를 설치해요. 육도부.
그리고 또 뭐냐면 특수한 분을 두 개 이제 두죠. 두 개 분을 이제 두게 되는데, 그래서 되게 육도부하고 거기에 이제 특수한 도가 육도부하고 또 뭐가 있냐면 경기하고 행제소에 설치는 부가 있어요. 경기는 이제 뭐겠어요? 장안 부근에 있는 지역을 경기라고 하죠. 행제소는 부수도에 설치된 부를 말하는데 낙양하고 태원이 있어. 그래서 장안은 원래 이제 경조부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 부수도 두 개가 있어요. 낙양에 설치는 건 하남부, 태원에 설치한 건 태원부가 있는데, 태원부는 왜 설치했냐면 원래 당나라의 근거지가 뭐야? 이연이 일어날 때 태원 유수죠. 태원이 원래 당나라의 근거지였어요. 그 집안 뿌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부를 뒀다. 아니 세 개의 부를 뒀다. 경조부, 하남부, 태원부라는 행제소에 설치는 부가 있고, 그다음 육도부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군사제도는 군전제와 연결된 부병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병제 병농일치적 개병제고 군전제를 기반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병사들이 어떻게 이제 그 훈련을 받고 군대에 갔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뭐 훈련 가면 이제 군대 가면 누가 다 해주죠? 국가가 다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가면 일단 군복도 주고, 그다음 먹을 것도 주고, 그다음에 총도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월급도 많이 준다고 해서 40만 원, 50만 원 준다는데, 우리 때는 그 병장 월급이 4만 원도 안 됐어. 2만 원인가? 그러니까 60만 원 준다고 놀래가지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걸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 가져가야 되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군복이나 무기도 가지고 와야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기가 돈이 필요해. 그럼 경제 기반이 있어야 되겠죠? 그 경제 기반을 이제 국가에서 뭘로 주는 거야? 토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토지에서 생산된 걸 바탕으로 해서 군대에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부병은 농경기 때 생업에 종사하고요. 농한기 때 위사로서 수도 방위를 하거나 전시에 동원치거나 절충부에 가서 군사 훈련을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양식이나 생활비, 무기 조달, 이거 다 개인이 부담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부병을 이제 동원할 때 예비군 부대가 있어요. 동원 부대가. 지금도 동원 사단이 있잖아요. 동원 사단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절충부라고 해요. 그래서 절충부에 가가지고 훈련도 받고 거기에서 이제 기반을 해서 저기 위사로 가거나 아니면 병경을 배치되거나. 근데 문제는 절충부가 강남과 강북에서 비교해 볼 때 강남이 너무 많은 거야. 강북은 뭐냐면 적고. 근데 점점 인구는 어느 쪽으로 늘어나죠? 강남 쪽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그 뭐냐면 부병민들이 가문의 농민들이 부담이 크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군대에 가기 싫고 너무 부담이 크니까 또 이제 군전제가 붕괴되니까 더 이상 이제 여기에서 유지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 있을 필요 도망을 가. 어디 도망겠어요? 이거 보통 남이라고 하죠. 강남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야. 예. 그 나중에 이게 부병제가 붕괴되기 시작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제로 바뀐다? 모병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건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귀족세력과 지방가한이 장악했던 군사권을 중앙은 회수하고 중앙이 직속시키죠. 당의 통일제국의 군사적 뒷받침을 해줬다. 이건 뒤에 이제 순화제도를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조세제도가 조용조가 있죠. 그래서 조는 토지에 대한 세금, 용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노동, 그 다음에 이제 조는 지방의 특산물, 곡물 갖다 바치는 건데, 자, 이 조용조 체제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갖고 이제 그대로 이게 시스템이 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학교제도와 이제 교육제도를 좀 볼게요. 자, 학교제도, 교육제도가 이제 그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처럼 이제 뭐 현재 교육은 뭐 대중교육이나 전문교육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그 학교제는 유일하게 뭐야? 과거 시험을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과거제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고, 그 보통 중앙의 관학은 6간, 2간이라고 해요. 6학, 2간. 그래서 국제학, 대학, 사문학, 그 다음에 유학, 설학 등등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신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국제학, 대학, 사문학, 유학, 설학, 선학, 산학 등등. 그래서 학교에 입학 자격도 엄격한 신분에 이제 입학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홍문관이나 숙문관 2간이 있었죠. 육학제도는 그 고조에도 영향을 미치죠. 경사 육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학, 태학, 사문학은 저 유교 경전, 유학, 서학, 그 다음 상학은 현학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기술학 이렇게 있는데, 현학은 뭘 도덕경 그걸 강조해. 이거는 이제 그 당나라 정부에서 강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당나라는 아까 불교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뭘 강조했다 했죠? 도교를 강조했다 했죠. 그래서 도교를 이제 국교화시켰어요. 이게 좀 특징이야. 그래서 남북 천사들 통합해가지고 도교를 국교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과거제도는 꼭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송나라 과거제도와 이제 연관돼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일단은 그 당나라 과거제 특징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과거 자격 시험이 아니, 관리 선발 시험이 아니야. 뭐냐면 그냥 과거 후보 자격 시험이야. 그러니까 인력 풀만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제도가 이제 인재 선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거 제도가 아니라 음서 제도예요. 음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높은 간직이 있으면 그 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간직이 되는 음서 제도가 있고, 음서를 통해서도 높은 간직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를 왜 보냐면 일단 음서도 높은 간직이 올라가더라도 일단 과거에 합격했으면 좀 약간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은 가산점 정도? 그 정도 보는 거지. 뭐냐면 과거 제도가 주가 아니었다. 근데 과거가 이제 본격적 관리 선발 시험이 되고 중요한 인재 선발 방식이 된 것은 언제 때다? 송나라 때 들어와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과거는 과거라고 하지 않고 항공이라고 했어요. 항공. 예. 그러니까 수나라 때 선거라고 했고. 자, 하여튼 항공, 그 당시 간직 등용 방식이 생도, 제가. 그래서 이제 항공이 우리가 말하는 과거고, 생도는 이제 간학 졸업생이 책실을 간단히 보고 이제 등용한 거고, 제가는 항제 특명에 의해서 등용되는 건데, 항공의 절차 외워두셔야죠. 1차는 예부시, 2차는 이부시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1차 예부시는 그 당시 학과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보면 수재, 진사, 명경 있죠. 그런 걸 봐. 수재과는 없어지고 진사와 명경인데, 진사과는 이제 뭘 강조? 시문, 명경은 유교 경전.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학과 시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본다고 해도 항상 이제 걸리는 시험이 뭐냐면 2차 시험이야. 그 2부시. 지금도 상당히 면접 강조하잖아요. 면접 좋긴 좋아. 근데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얼굴 대놓고 이제 뭔지 보기 때문에 자기 아는 사람 들어가면 뭐 빵점 줄 수 없잖아. 솔직히 말해,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2부시는 이제 뭘 보냐. 신어서판이야. 신은 뭐냐면 몸가짐과 품위. 어는 뭐냐면 말할 언행, 이런 것들 보고, 서는 글쓰기 수준을 보는 거고, 그래서 파는 뭐냐면, 되게 이제 지방가로 많이 가거든요? 관리들이. 그때는 행정하고 사법 같이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재판하는 것도 봐요. 재판하는 것.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신원선판이라는 것이 많이 좋아서 신원선판이지, 상당히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 객관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부시를 귀족들이 장악해. 그러니까 자기 자제들, 그 다음 자기 일가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있으면, 집안이 낮은데도 능력 있는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차시까지는 합격해요. 예부시까지. 근데 어디에서 걸려들죠? 2차시에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주로 2차시 때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귀족 계급, 특히 상동 귀족 계급들이 많이 이제 추천 모일 때 등용했고, 이들이 이제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재, 진사, 명경, 그리고, 이 진사과가 이제 시문을 보기 때문에 상동 귀족들이 많이 진출했고요. 명경보다도 중요시했다. 근데 강자중국사에 보니까 명경과 진사과는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송대에 가서야 진사과가 더 중요시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개 이제 과거 시험 보면, 한당유학은 시문을 강조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송학은 경학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문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강조돼? 진사과가 강조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교 경전을 강조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명경과가 강조된 거고, 예. 그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귀족제 튼 속에서 운영됐다. 귀족제 큰 틀 속에서 운영됐다. 그래서 관리 후보 자격시험이었고, 요건 뭐하고 비교해서 보시냐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송나라 과거제도와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송나라 과거제도.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제가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303페이지 펴볼까요? 자, 303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이거 문제. 자, 다음 제도 실시한 왕조의 관리 선발 방식 세 가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단 사전에 나와 있는 인재 선발 방식 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 시험보다도 그 다음에 가 시험이 우대받던 배경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뭘 하냐면 당나라 때 관리 제도를 선발 방식. 당나라는 생도, 제가, 그 다음 음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생도와 제가, 음서,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이제 하급 관리인 윤회관을 임유하는 그런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한중에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그 항공은 가고는 제외했던 거는 요 가고 제도와 관련된 거니까 제외시킨 거 그 외에가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음서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관리 선발 방식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급 관리 유해관이 윤회관을 임유하는 경우가 있어. 이건 뭐냐면 그 하급 관리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니에 속해 니. 그다음 윤회관에 들어가는 풍계직은 간에 속하죠. 그래서 그 당시 니에 속 같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간에 하급 그 풍간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되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흥 그 세력들이죠. 이때 이제 신흥 세력들 뭐라고 하냐면 형세호 계층이라고 해. 그래서 이 형세호 계층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는 있어. 근데 정식 과거 시험을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항상 2차 시험에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 하급 관리 유해관에서 윤회관으로 하급 풍간지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형세호 세력들이 송나라 때 들어오면서 뭐가 된 거예요? 관리가 된 거죠. 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시험은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그 나시험보다 가시험이 이제 우대받았던 배경을 쓰시오. 그러니까 가시험은 명령가, 나시험은 진사가인데 이게 왜 이게 우대받았냐? 일단 남북조의 문학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축천부 이후에 시몬 위주의 진사가 우대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거는 상동기족교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그런 정책들이었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당의 군사제도 이제 변화 내용을 볼게요. 자, 당의 군사제도와 관련돼 갖고 두 문제 나왔죠.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이나 그 다음에 3년 전에 문제가 나왔는데 16년, 17년에 그래서 이제 올해가 몇 년이죠? 18, 19년이니까 잠깐만 16년 교수가 한 문제 냈고 17년 교수가 또 냈다가 그 교수가 이제 18년까지 올해 냈다가 그 16년 냈던 교수님이 올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 16년 냈던 교수님이 이제 뭘 냈냐면 좀 약간 뜻밖의 문제가 됐지. 그때 문제가 좀 쉬웠긴 쉬웠는데 원화중흥과 관련된 문제, 순지와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그 교수님이 그 뭐냐면 15, 16년 문제 냈고 그 다음에 17년에 들어갔던 교수님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학기제가 냈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안 냈죠. 근데 그 분이 이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6년 교수님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뭘 전공했냐면 위진남북조 시대와 수당 시대를 전공했던 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당이나 위진남북조에 하나 걸려갖고 낼 가능성인데 제가 예전에 나왔던 걸 보니까 뭐 그 북조의 정치나 아니면 요거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뭐야 이거 그 저기 절도사 관련된 내용들 그 관련된 내용에서 공부를 해두세요. 또 나올 수가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동계 보고 갖고는 안 돼요. 강좌 정도 봐야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 때도 강좌부터 해서 중국사 서설 그 내용들을 한번 다 플러스 시켜서 만들었어요. 그 내용들을.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 갈게요. 지금 25분이니까.